정말 날 버리려는 거냐?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84세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 대신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차창 밖으로 노인 전문 케어센터 간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일주일 전 봤었던 입소 신청서 한 장이 바로 오늘로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요양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데려간 그곳에서 할머니는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곳엔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 지금부터 그 진실을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이야기의 여운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 자식들이 당신을 버린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외곽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할머니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아침,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것처럼 굵은 빗줄기들이 끝없이 땅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정화 할머니는 며느리가 가져다준 검은색 우산을 들고 아파트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비 오는 날에는 집안에만 있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어디론가 모시고 나간다고 했거든요. 어디냐고 물어봐도 가면 알게 될 거예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창문 너머 아래쪽을 내려다봤습니다. 주차장에 은주의 회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트렁크가 열려 있었고 뭔가 짐을 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짐일까요? 정화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어머님, 차 가져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은주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밝게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라디오도 틀지 않았고 은주는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꽉 쥐고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가는 거라고 했지? 병원이야? 조금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어머님. 은주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운전대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며느리의 옆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마음먹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빗방울들이 줄기차게 흘러내리고 있었고 정화 할머니의 마음에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 비밀스러운 목적지, 그리고 이 무거운 침묵, 모든 게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자 정화 할머니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시장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향이었습니다. 은주야, 정말 어디 가는 거냐? 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은주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런 건 아닐까?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요양원에 부모를 맡기는 자식들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차창 옆으로 한 간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인 전문 케어센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혹시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평소 며느리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새 부쩍 자신의 건강 상태를 물어보던 일, 약을 먹었는지, 사진으로 찍어두던 일, 식사를 했는지 확인하던 일들이 모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지, 은주야? 정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은주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며 운전할 뿐이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은주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는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차는 도심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손으로 가슴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고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습니다. 정말 날 버리려는 건가? 정말로 그렇게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더니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2층짜리 낡은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어떤 곳인지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건물 주변으로는 큰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서 더욱 을씨년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내리세요. 은주가 우산을 펼치며 정화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조용했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물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화 씨, 오래 기다렸어. 정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보니 옛날 동네에서 함께 살던 이웃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김순례라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어디인지, 왜 순례가 여기에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순례는 분명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가 대체 어디야? 순례야, 너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정화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지만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화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날 버리려는 건가? 온몸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정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년 전 봄이었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남편 이상철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정환의 반찬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김치찌개 다 떨어졌네. 그럼 내일은 더 많이 끓여야지. 부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정화 할머니의 손맛은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상철이 몸이 안 좋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병원 한번 가봐. 결국 어느 날 상철이 가게에서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췌장암이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순간 정화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을 잃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상철은 정화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미안해, 정화야.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상철이 세상을 떠나자 정화 할머니는 넋을 잃었습니다. 가게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혼자 반찬을 만드는 게 너무 외로웠습니다. 결국 장례를 치른 후 2달 만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27년 동안 지켜온 간판을 떼어내는 날, 정화 할머니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뭘로 살아야 해? 가게를 정리한 후 정화 할머니는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느라 자주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도 출장이 길어질 것 같아요. 괜찮다. 내일이 중요하지. 그런 정화 할머니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본 건 며느리 은주였습니다. 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도 틈틈이 정화 할머니를 챙겼습니다. 어머님, 약은 꼭 챙겨 드셔야 해요. 밥도 조금씩이라도 드세요. 은주는 정화 할머니가 약을 먹었는지, 식사를 했는지 매일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으로 사진까지 찍어가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록들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걸까? 정화 할머니의 마음속에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기록들이 요양원에 보내기 위한 증거를 모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은주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챙겨주는 것도, 식사를 확인하는 것도 모든 게 감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빈자리를 의심과 불안이 채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주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려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정화 할머니가 그 서류를 주우려다가 글자 몇 개를 봤습니다. 입소 신청서. 그 순간 정화 할머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였구나. 하지만 정화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은주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계획을 말입니다. 그 입소 신청서를 본 순간부터 정화 할머니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주는 황급히 서류를 주워 담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됐어. 이제 알겠다. 정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서류에 적힌 자신의 이름이 계속 눈에 어른거렸습니다. 이정화. 빼곡하게 적힌 개인정보들, 주소, 생년월일, 보호자 연락처까지. 그리고 맨 아래쪽에 적힌 입소 예정일이라는 글자가 특히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정화 할머니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걸까요? 자신이 가게 간판을 떼어내며 울고 있을 때, 아니면 남편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부터였을까요? 다음 날부터 은주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업무적으로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일을 처리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어머님, 일주일 뒤에 모시러 올게요. 일주일. 정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니. 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까요. 짐은 많이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거기서 다 제공해 주니까요. 거기서? 네, 요양원에서요. 은주는 이제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직접 입에 올렸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호는 알고 있는 거냐? 네, 아버님께서 동의하셨어요. 오히려 아버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들마저도 이미 동의했다는 말에 정화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아들이 먼저 제안했다고요? 가족 모두가 합의한 일이었구나.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거구나. 그럼 너희들은 언제부터 이런 얘기를 했던 거냐? 어머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몇 달 전부터요. 몇 달 전부터. 정화 할머니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내리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며칠간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잠잠했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자주 보내던 안부 문자조차 없었습니다. 나를 버리는 게 미안해서 연락도 못하는 건가? 아니면 이미 마음속으로는 나를 포기한 건가? 정화 할머니는 혼자 이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아니면 받더라도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하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손녀 수진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오던 손녀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대학교에서 영상 미디어를 전공하는 손녀였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방 좀 정리해도 될까요? 뭘 정리한다고? 할머니의 추억들이요. 사진이나 물건들 말이에요. 과제 때문에 가족사를 정리해야 해서요. 수지는 카메라를 들고 와서 정화 할머니의 방 곳곳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가게에서 쓰던 물건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것들을 하나하나 찍었습니다. 심지어 서랍 안에 있던 작은 장신구들까지도 꺼내서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예요? 그건 가게 문 열던 날이야. 27년 전이네. 와, 정말 젊으시네요. 할아버지도 멋있고. 이때 몇 살이셨어요? 57이었나? 아니야, 58이었지.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수지는 밝게 웃으며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도 하고 때로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화 할머니에게는 그마저도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이것도 요양원 보내기 전에 미리 정리하는 건 아니겠지? 추억만 남겨두고 나는 어디론가 보내버리려는 건 아니겠지? 수진아, 왜 갑자기 이런 걸 정리하고 싶어졌어? 그냥 할머니의 이야기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이런 건 미리미리 해둬야 할 것 같아서요. 미리미리? 네,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요. 수진의 이 말이 정화 할머니에게는 더욱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무엇을 후회한다는 걸까요? 할머니 추억은 제가 남겨드릴게요. 예쁘게 정리해서 앨범도 만들어드리고 동영상도 만들어드릴게요. 수진의 이 말이 정화 할머니에게는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추억만 남기고 자신은 어디론가 보내버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마치 유품을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갔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일이면 끝인가? 이 집에서 사는 것도, 가족과 함께 있는 것도, 집안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거실의 소파, 부엌의 식탁, 침실의 옷장, 모든 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밤, 정화 할머니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면제를 2알이나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나는 정말 짐이었나? 가족들한테 부담만 됐나?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비 오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은주가 차를 가져오겠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더 이상 가져갈 것도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정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요양원에 가는 길인 걸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길이 익숙해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비가 워낙 세게 내리고 있어서 제대로 보기 힘들었거든요.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창밖 풍경을 가렸다 보여줬다 반복했습니다. 이 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이 길은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이 이쪽 방향에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주야,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요양원이 이쪽에 있어. 조금만 더 가시면 알 수 있어요. 은주는 여전히 명확한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정화 할머니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길은 자신이 신혼 시절을 보냈던 동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40년도 더 전에 다니던 그 길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 길로? 추억 여행이라도 시켜주려는 건가? 요양원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장을 보러 다니던 재래시장, 상철과 함께 산책하던 작은 공원, 첫 데이트를 했던 카페 자리, 모든 게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기가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야. 정화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지만 건물의 모양은 그대로였습니다. 정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바로 자신이 처음 반찬 가게를 연 곳이었습니다. 신혼 시절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은주야, 저기가 우리가 처음 가게를 연 곳이야. 네, 어머님이 처음 가게를 연 곳이죠.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은주도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로 온 걸까요? 요양원은 분명히 다른 방향에 있을 텐데. 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행나무가 늘어선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정화 할머니와 상철이 신혼 시절 매일 걸어 다니던 그 길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처음 살던 동네. 정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도 더 된 일인데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이 골목에서 상철과 손을 잡고 걸었던 일, 작은 가게에서 함께 꿈을 키웠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정화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신혼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서 시작했던 삶, 함께 꿈꾸던 미래, 그리고 27년간 함께 일궈낸 가게까지. 어머님,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은주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보라는 걸까요? 옛날 동네의 변한 모습을 보라는 건가요? 차가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정화 할머니가 예상했던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2층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건물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입구에는 예쁜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우산 쓰세요. 은주가 우산을 씌워주며 정화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비가 너무 세게 와서 몇 걸음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바닥에 물웅덩이를 피해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정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구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옛날 동네에서 함께 살던 이웃들이었습니다. 정화야, 어머, 정화씨, 김순예, 박영자, 이만출, 모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가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나와 있는 걸까요? 순례야, 너희들이 왜 여기에?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우리도 기다렸어, 정화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웃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던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화 할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여기가 어디지? 요양원이 아니라면 뭐지? 왜 이웃들이 여기에 있지? 영자야, 만출이야. 너희들 어떡해?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일단 들어가자. 박영자가 정화 할머니의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이웃의 온기였습니다. 들어가 보자, 정화야. 깜짝 놀랄 거야. 순례가 정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정화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건물 문 앞에 섰습니다. 이 문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요양원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일까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정화 할머니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벽마다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남편 상철과의 결혼사진, 가게를 처음 열던 날의 기념사진, 아들이 어렸을 때 가족사진들까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분명히 집에 있던 사진들인데 언제 이곳으로 옮겨온 걸까요? 이게 뭐야? 정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가게 간판이었습니다. 정환의 반찬이라고 쓰여진 그 간판이 벽정 중앙에 걸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철거 업체가 가져갔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걸까요? 어머님, 천천히 둘러보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한 걸음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인생이 박물관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 간판, 분명히 철거 업체에서 가져갔는데 어떻게 여기에? 아버님이 미리 부탁하셨어요. 버리지 말고 보관해 달라고요. 몇 년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들이 미리 몇 년 전부터 정화 할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호가 언제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걸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니. 벽 한쪽에는 가게에서 쓰던 물건들이 마치 박물관 전시품처럼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사용했던 반찬통들, 매일 아침 김치를 담던 큰 독, 손때 묻은 국자들, 앞치마까지. 심지어 개업 첫날 손님에게 팔았던 100원짜리 동전도 액자에 넣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다 버렸는데? 수진이가 미리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할머니 기억 못하세요? 며칠 전에 방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과제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걸 위해서였어요. 그제야 정화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손녀가 며칠 전 와서 사진을 찍고 물건을 정리했던 진짜 이유를 말이죠. 요양원 준비가 아니라 이 추억 전시를 위해서였구나. 자신을 버리려는 게 아니라 기억하려는 거였구나. 할머니, 이거 보세요. 수진이 한쪽 구석에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두꺼운 앨범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할머니 레시피북이에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모든 요리법을 다 적어뒀어요. 정화 할머니는 앨범을 펼쳐봤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 김치 담그는 법, 심지어 손님들이 좋아했던 특별한 반찬들까지 모든 게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이렇게? 할머니께서 요리하실 때마다 몰래 기록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잠드신 후에 정리했고요. 또 다른 벽에는 더욱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은주가 그동안 찍어온 사진들이었습니다. 정화 할머니가 약을 먹는 모습, 식사하는 모습, 창가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 심지어 잠든 모습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게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나를 감시하려고 찍은 게 아니었구나. 어머님의 일상을 기록한 거예요. 감시가 아니라 기억하고 싶었어요. 어머님의 모든 순간이 소중했거든요. 은주의 말에 정화 할머니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했던 그 기록들이 사실은 사랑의 표현이었다니.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니. 가장 안쪽 벽에는 남편 상철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화 할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재단이 마련되어 있었고 상철이 좋아했던 막걸리 한 병과 안주가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여기 있구나. 정화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여기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늘 함께 있었던 거구나.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정화 씨, 우리도 기다렸어. 정화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이웃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김순예, 박영자, 이만출뿐만 아니라 정화 할머니가 까맣게 잊고 있던 옛날 가게 단골 손님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사장님, 정환의 반찬 사장님. 어머, 정말 사장님이세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어머, 이분들까지. 어떻게 다들 여기에? 정화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모인 걸까요? 누가 연락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왜 자신을 찾아온 걸까요? 정화 씨, 우리 당신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데 가게 문 닫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러게 말이야. 정환의 된장찌개가 그리워서 다른 집 반찬은 먹을 수가 없었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이렇게 그리워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그때 누군가가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정환의 추억 부엌 다시 당신의 손맛을 기다립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화야, 내 된장찌개가 그리웠다. 다시 한 번만 끓여줄 수 있어? 김치도 다시 담가줘. 정환의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는데. 옛 단골 손님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정화 할머니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니. 이게 다 내 이야기였구나. 정화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의미였다니. 자신이 만든 음식이,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니. 정화 씨, 우리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당신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김순례의 말에 정화 할머니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였구나.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누가 이런 세심한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자리에 모을 수 있었을까요? 정화 할머니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뒤쪽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화 어르신. 누구세요? 저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 원장입니다. 어르신을 담당했던 의사입니다.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를 보며 정화 할머니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키려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신병원으로 보내려는 건 아닐까요? 7개월 전 어르신을 진단했습니다. 최 원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화 할머니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힌 진단서였습니다. 공식적인 병원 서류였습니다. 잠깐, 7개월 전이라고요? 나는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요. 민호 씨께서 어르신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건강검진이라고 하시면서요. 그제야 정화 할머니는 기억났습니다. 아들이 건강검진을 받자고 해서 병원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그중에 정신과 상담도 있었구나. 진단명 주요 우울장애, 중증도 심각, 특이사항. 최 원장이 진단서를 읽어내려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붉은 글씨로 적힌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자해 위험성 높음. 그 순간 정화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해 위험성, 자신이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다는 걸까요?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나요? 어르신께서는 모르셨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식사를 거부하시고 수면제에 의존하시고 때로는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최 원장의 말을 들으며 정화 할머니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때로는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특히 어르신께서 내가 없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고 하셨을 때 가족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정화 할머니는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주 그런 생각을 했었지요. 그때 은주와 민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해외에서 바쁘게 일하느라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우린 어머님을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은주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정화 할머니를 감시한다고 오해받으면서도 묵묵히 돌봤던 며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약만 먹이고 병원만 다니면 될 줄 알았거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최 원장님께서 조언해 주셨어요. 최 원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의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충격요법 말입니다. 충격요법? 네. 어르신께서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 원장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디지털 녹음기였습니다. 이것은 7개월 전 가족 상담 때 녹음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겠어요? 녹음기에서 최 원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르신의 경우 일반적인 상담이나 약물 치료보다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르신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해야 합니다. 녹음 속에서 민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르신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할 겁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도움도 받아야 해요. 녹음 속에서 은주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비밀로 추진하다 보면 그 위험은 감수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정화 할머니는 녹음을 들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니. 자신을 버리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했던 거구나. 그리고 7개월 동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던 거구나.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구나. 정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오해와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비밀로 하느라 어머니가 오해하실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민호가 정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이렇게 따뜻했던가요? 이렇게 간절했던가요?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을 사랑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 없이는 우리 가족이 완성되지 않아요. 은주도 정화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오해했던 며느리의 진심이 이제야 전해졌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설계는 누가 처음 시작한 걸까요? 이런 세심한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정화 할머니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최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이 모든 계획에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시작점? 네. 이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하신 분이 따로 계세요. 최 원장은 뒤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수진이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은 상자였는데 뭔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상철이가. 정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남겼다는 걸까요? 수진이 상자를 열자 안에서 편지 봉투가 나왔습니다. 정화 할머니의 이름이 상철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정화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걸 언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민호 아빠한테 맡기셨어요. 할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시면 그때 꺼내보라고 하시면서요. 민호가 앞으로 나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당신이 먼저 가시면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하셨거든요. 정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익숙한 상철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정화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먼저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약속했던 백수까지 함께 살지 못해서. 정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야. 내 손맛은 사람들을 살린다. 내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내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세상 모든 아픈 마음이 나았으니까. 편지를 읽는 정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이 있어. 너무 슬퍼하지 마.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해줘. 작은 가게라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내 음식을 먹고 웃을 수 있게 해줘. 여보가 이런 말을. 정화 할머니는 흐느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야, 내가 비상금을 모아뒀어. 우리 통장에 있는 거 말고 따로 모은 돈이 있어. 그 돈으로 작은 식당이라도 차려. 민호와 은주, 수진이가 도와줄 거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로 비상금을 모아두셨어요. 20년 넘게 조금씩 모으신 돈이에요. 20년 넘게. 네. 어머니 몰래 용돈을 조금씩 아껴서 모으셨어요. 어머니를 위한 돈이라고 하시면서요. 정화 할머니는 남편의 마음을 몰랐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20년 넘게 자신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다니.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정화야, 내가 웃어야 세상이 밝아져. 내가 행복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해져.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 힘들 때는 우리 추억을 생각해.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해. 혼자 있지 말고. 정화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P.S. 만약 이 편지를 읽게 되면 민호야, 은주야, 어머니를 부탁해. 그리고 정화야, 사랑해. 그때 민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말씀대로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바로 여기가 그 식당이에요. 여기가? 네. 이곳이 어머니의 새로운 식당이에요. 이웃들과 단골 손님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정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작은 식당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들, 그리고 한쪽에는 작은 주방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다시 시작해주세요. 수진이 레시피북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모든 비법이 여기 있어요. 이제 다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정화 할머니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상철이 꿈꿨던 미래가 바로 이거였구나. 자신이 다시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음식을 나누는 것.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화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가족들, 이웃들, 단골 손님들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된장찌개를 끓여볼까? 정화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날로부터 3달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된장찌개 다 떨어졌어요.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작은 식당은 매일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된장을 담그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수진아, 된장은 정성이 제일 중요해. 급하게 하면 안 돼. 네, 할머니. 천천히 할게요. 은주는 옆에서 레시피를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화 할머니의 든든한 조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김치찌개 주문 2개 더 들어왔어요. 알겠어. 금방 끓여줄게. 정화 할머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실력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민호는 주문받은 반찬을 나르며 분주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줄이고 어머니 곁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어머니, 박영자 할머니께서 김치 2포기 더 주문하셨어요. 영자가, 그럼 조금 넉넉히 담아드려. 가족들이 모두 함께 일하는 모습이 정화 할머니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주가 받았습니다. 네, 정환의 추억 부엌입니다. 네, 정말요. 은주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병원에서? 네, 최 원장님께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세요. 정화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달 전에 받았던 검사 결과가 나온 걸까요? 우울증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대요. 완치 판정이에요. 은주의 말에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정화 씨, 축하해. 사장님, 정말 잘 됐네요. 손님들과 이웃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 할머니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완치 판정을 받았다. 3달 전만 해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행복하다. 나는 살아있다. 사랑받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식당 문을 닫고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할머니의 요리를 이어갈게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할머니. 할머니 레시피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수진도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가 평생 함께 할 거예요. 민호가 정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지? 당신이 바라던 대로 살고 있어. 벽에 걸린 상철의 사진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화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상철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정화야, 수고했어. 이제 정말 행복하구나. 여보, 고마워.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함께 꿈꿨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 정화 할머니는 꿈속에서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할머니가 사실은 가장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정화 할머니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웃음이 넘치는, 사랑이 가득한 하루가 말입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할머니가 사실은 가장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의 사랑은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결국 그 진심은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화 할머니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